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뉴스를 보면 서울 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이고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라고 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실제 기간 7개월이 지났지만 체감 기간은 7년 이상 지난 것 같고 실제 연도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체감 연도는 1980년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아농구TV 진행을 맡은 저는 곧 법적 활동 종료가 예상되는 열린민주당 창준희 대표 김상균입니다. 제 옆에는 아농구TV의 주인장, 압도적 팩트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오늘 너무 춥지 않습니까, 청장님? 아, 그러네요. 오늘 아마 올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참 무의미한 뉴스 중에 하나가 겨울이 되면은 올 들어 제일 춥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더 추워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 들어 제일 추운 거고 여름에는 올 들어 제일 덥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추위는 정말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저는 우리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네. 아침 좀 일찍 나가다 보니까 오늘 평소에 그렇지 않는데 이 개가 좀 나가는 거를 머뭇머뭇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나와서 나오라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먼저 나가는데 개가. 네네. 또 개가 추워서 안 나가려고 했다고 하니까 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네요. 누가였죠? 오늘 일정이 좀 있었어요. 이게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좀 춥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 청장님 개가 안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네. 그 한남동 관저에서 안 나가려고 했던 그 돼지가 있다라는 그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살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대통령이 추워가지고 일정을 안 나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에 2번이나 근무하셨으니까. 걔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대통령이 춥다고 안 나간다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서울 지역이 오늘 춥고 대관령 지역이 영하 28도에다가 체감 기온이 40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 행사가 있었던 그 기장군인가? 거긴 영하 2도랍니다. 오늘 최저 기온이. 오늘 그 원전 네네네네. 신한울 네. 원전 거기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근데 취소했죠. 그거를 취소하고 산자부 장관이 대독하는 걸로 행사를 바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터넷 공간을 오늘 제가 좀 모니터를 해보니까 날씨가 아니라 오늘 아침 몸 상태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몸 상태가 어디 외부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던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춥다고 안 나온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움직이는데 뭐 무리를 했다거나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사실. 그렇죠. 아니면 뭐 청담동에 들렸다가 집에 가셨든가. 이거 거의 뭐 해외 토픽에 나와야 되는 그런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이게 국가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왜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데 보면은 나라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무슨 이게 사실이야 믿거나 말거나 정도에 나올 법한 그런 사례인데 오늘 추운 날씨와 함께 정말 부끄러운 어떤 공식 일정 취소라고 하는 해외 토픽감의 기사가 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우리 강아지 수준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개수작이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네. 근데 청장님 계신 곳은 조금 그래도 경기 외곽이다 보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춥죠. 아침에 이제 우린 또 산 아래고 해가지고 네. 조금 더 추운 지역인데 이게 그 아스팔트로 쭉 돼 있으면 조금 그래도 다 막혀 있어가지고 나는데 바람이 불 때는 그쪽이 훨씬 더 온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된 분들 특히 이제 굉장히 좀 모순되는 얘기인데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1위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이제 뭐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그런 노인들에게 무료로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공공 일자리를 많이 확대를 하는 정책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그거에 혜택을 받던 노인분들이 대부분 윤석열을 찍었고 윤석열은 지금 당선되고 나서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혹은 뭐 청년 일자리 예산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윤 정부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어르신들을 그 어떻게든 잘 모시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네.
지금 하나 둘씩 전부 다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럼 뭐그 30만 원씩인가 주던 그 기초연금 같은 네.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도 그렇고, 지금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이게 점점 다 줄이려고 하니,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윤 정부를 탄생시키는 1등 공신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보답이 너 나를 찍어줬으니까 아예 모든 거 없애가지고 앞으로 힘들게 한번 지내봐. 네. 이건 무슨 배은망덕한 것도 유만무동이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 참 많이 각성하셔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홍구 TV 같은 그 압도적 팩트를 전달하는 유튜버를 더 많이 구독하고 시청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팩트는 시사부로 하고 안홍구 TV 뭐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시사부로라는 채널이 있었군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화가 왜 안 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어르신들이 그냥 참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모르는 걸까요? 이제 직접 피부에 와 닿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죠. 네. 지금 뭐 그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없애가지고 그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직접 그 MRI나 CT 촬영할 수 해서 갔는데 전에는 보험으로 그냥 간단하게 네, 네. 받았는데 지금 갑자기 몇십만 원 내라고 하면 네. 그때 갔어야지 정신 번쩍 차리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어머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종합병원을 한번 모시고 가고 MRI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만 해도 MRI를 찍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담됐었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MRI를 찍겠냐라고 하면은 선뜻 MRI 검사하겠다라는 얘기를 못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원무과에서 수납하는데 금액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라고 좀 놀랄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문재인 케어를 백지화 시켜 버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건강보험 뭐 재정을 확충한다라고 하는 사례로 좀 일부 문재인 케어를 다 취소하게 되면 이 특히 병원 가는 거는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아마 체감하는 순간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그분들이 우리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뭐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잘 모르실 거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요즘 언론 환경이 공중파에서도 이걸 그렇게 많이 다뤄주질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느껴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 나중에 이제 직접 당하면은 그때 가서 아이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으로 부딪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팩트들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우리 청자님 같은 경우가 다른 채널에 가갖고 이런 팩트를 전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면 뭐 이봉규 TV라든가 그런 데 가가지고 이 이봉규의 얘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압도적 팩트로 이렇게 한번 좀 다이다이를 저는 불러주면 가겠는데 네. 아마 부르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 이봉규 TV 같은 데 가면은 그래도 안홍구 TV가 떡상하지 않을까요? 보수에서도 이렇게 먹히는 이 스펙에 TK의 저 대구지방국세청장이고 그리고 차분하시고 품위 있으시고 정말 잘 맞을 것 같거든요. 나는 사실 캐릭터는 바로 보수인데 네. 지금 뭐 내가 진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 쪽에서는 가끔씩 부를까 몰라도 네. 보수에서는 전혀 부르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공단 그 건강보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럼 실제로 수혜를 보는 그 대상들은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사들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건강보험에서 케어해주는 부분들을 줄인다라고 하면 사보험을 더 많이 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통 그걸 실손보험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실손보험 같은 거는 사보험으로 드러나야 이런 일이 생길 때 그 비용으로 충당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그 국가가 만든 건강보험에서 이걸 커버해주지 않으면은 네. 사보험 안 들어놓은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자기 부담으로 그렇죠.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보험 문제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실상 보험 회사한테 지금 많은 그 실손보험 많이 들어야 될 네. 테니까요.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보험 자체가 이게 혜택을 못 보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노인들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이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곧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연말정산 때문에 의료비 항목을 이제 띄워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2,5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고소득자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내가 실제로 병원은 가지 않으니까 이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줬던 어떤 핵심 세력이었던 그 고소득층들은 야 아프면 내가 내 돈으로 그냥 갈 테니까 대신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안 내게 해줘 이런 니즈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데는 또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병원은 보험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적은 그걸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제한적이니까. 네. 그 다 사정을 해서 하잖아요. 네. 그 내용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하고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세력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병원은 가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고소득층 사람들, 그 다음에 사보험, 그리고 병원. 근데 공통적으로 이 세 그룹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어떤 주요한 세력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갚아주는 어떤 그런 호혜적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따져보면 네. 그 중에서 윤 정부를 탄생시킨 가장 큰 세력들이 사실은 노인들이에요.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민원 들어주려고 자기들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었던 사람들을 지금 다 등으로 돌려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건 완전히 모자라는 장사인데 이 정치적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물론 이제 노인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노하셔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노인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아마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그쵸, 것이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다뤄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또 믿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정말 이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절로 드는 것 같아요. 그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건 이런 측면이고 네. 국민을 소와 말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노동 시간 아, 네네. 지금 69시간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는 네네. 완전히 소와 말을 너는 죽도록 그냥 일만 해 이거잖아요. 네네. 그건 노동자들을 그냥 일만 하는 소와 말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오늘 너무 동물들에 많이 비유를 하나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 그 근로 시간이 69시간이더라고요. 그 또 69라고 하는 그 숫자에 굉장히 좀 채팅창 보시면 지금 난리 났거든요. 69래. 그래서 참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노동 시간 얘기입니다. 노동 시간. 네. 아, 근데 결국은 좀 피해 보는 게 약자와 그 우리 서민들. 예. 그러니까 이분 그 이 정권은 이 사람들은 정말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반노동 친재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노동자나 서민들은 그 뭐 개돼지 취급하고 네. 자기들의 그 하고 성향이 같은 네. 친재벌 가진 자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민원들을 전부 해소해 준 지금 아마 이 초창기에 이 정권이 탄생하고 초창기에 모든 것들이 먹히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뭔가 지금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 반노동 친재벌의 그게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도 보면 국가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예산안을 지금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을 지금 전부 다 이제 좀 줄여놔 작년보다 예산을 좀 줄이긴 줄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줄이는데 그 줄이지 않고 복지나 이런 쪽에 실제로 해야 될 예산은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걸 다 줄이고 있는 거죠. 아까 이런 문재인 케어라든지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건데 네. 자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그 세금을 이제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세금을 줄여주는 게 완전히 초부자들 그러니까 그 우리 3천억 이상의 이익이 나는 네. 그런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초대기업들을 네. 이 재벌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법인세를 지금 25% 받던 걸 22%로 줄여주자. 네. 3%를 낮추자고 지금 하고 그것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돈이 뭐 숫자가 3%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거를 충당하려면은 지금 복지 혜택을 줄이든가 그렇죠. 아니면 일반 서민들 혹은 간접세들을 높이든가 뭐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접세를 높이든가 아니면은 그 서민들 유리지갑 그 봉급제 생활자들 네. 이런 사람들 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복지도 줄이고 서민들한테로
더 가게 하고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겠다는 그런 네. 정책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나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네.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자기들이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예산안 통과를 뭐 통과시켜주면 말고 뭐 너 안 시켜주면 너 때문에 우리 못 시켜줬어 이런 식이야 지금. 이런 경우는 아마 역사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역사 일에 처음 말씀하시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축소는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대통령이 전부 다 더 잘해줘. 늘린다라고 하고 괌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정치인이라면 맞는 거거든요. 그쵸. 그 복지를 더 해줌으로써 표가 되니까 네. 가급적이면 어떻게 이게 좀 더 많이 해주면서 나중에 표로 이걸 연결할까 이게 정상인데 네. 지금 역대 정부가 그래 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완전 막가파 같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뭐 계산이 없는 사람 같아. 이게 보통 전 정치를 이제 연애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썸 타는 남자가 썸 타는 여자한테 야 너 나랑 사귀면 앞으로 선물 안 할게. 뭐 안 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별 반응이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그 체감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역사상 너무 많은 최초 대통령인 것 같아요. 뭐 추워서 일 안 하는 것부터 오늘 얘기했던 것부터 시작해갖고 밥 먹는 건 진심인 대통령 뭐 기타 등등 뭐 술 먹으러 어디를 갔다라고는 의혹이 발생하는 대통령도 처음인 것 같고. 아니 그리고 그 우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지금 청와대를 제일 먼저 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 나오진 않았나? 뭐 들어가질 않았죠. 네네. 그랬고 그리고 뭐 외국 가가지고 조문도 직접 가서 안 하는. 네. 내가 따지자면 이건 뭐 한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 적기 힘들 것 외국 같은데. 정상을 만나는데 영부인이 같이 배석해갖고 정책을 얘기하는 최초의 정부고 그때 영부인은 쓰레빠를 신고 있었고. 대통령 사진보다 영부인 사진을 먼저 내는 그런 정부.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 축구 대표 팀인가가 이제 또 청와대 대통령실을 갔더라고요. 근데 언론도 되게 이상한 게 손흥민 잡아주고 김건희 잡아주고 이렇게 해요. 카메라 배열이. 그러니까 어떤 되게 잘생기거나 멋있는 축구 선수가 뭐를 말을 하거나 카메라에 잡히면 김건희 반응이 어떤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대비를 시키면서 잡아주더라고요. 그 해외 그 국빈이 와도 네. 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네.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둘이를 이렇게 정상 잡는 게 그게 원칙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쪽은 대통령을 잡고 이쪽은 영부인. 김건희를 잡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게 이제 또 한간의 인터넷 언어로는요. 우리 김건희 씨가 외교 전문가라서 그렇다. 외교 전문가. 예, 받침이 니은이 아닙니다. 네, 그 바이든 이후에 외교 전문가라서 이 외교 관계에서는 그렇게 잡아준다라는 또 낭설이 있습니다. 또 청각 검사를 해봐야겠네. 네네네네. 자, 오늘 제가 좀 주목했던 뉴스 중에 이게 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12구 참사와 관련돼서 시민 분향소가 생겼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참사 이후에 분향소들을 만들었다라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가갖고 거기서 참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근데 실제로 거기 뭐 영정 사진도 없었고 위패도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애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분향소를 설치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그 박지환이라는 그 탤런트였던 네. 그 망자가 있었잖아요. 네. 어머니가 조모라고 어머니가 나왔던데 이분이 그 기자회견을 하는 장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사실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구구절절이 너무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야. 네. 그분 이야기 그거예요. 대통령이 사과를 매일 가가지고 사과를 했다는데 네. 어디다 사과를 했냐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하는지에 대한 주어가 없다. 네. 주어라는 게 대통령이 주어와 목적은 분명한 어떤 누구를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유감이다. 뭐가 유감인지 모르는 거지. 그 이지한 배우 어머니. 아, 예, 박지한이 아니고 네. 이지한이군요. 예, 예. 근데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첫째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정도 위패도 없는데 그 국화 꽃에 가가지고 그 조문을 했나? 했는데 네. 그게 무슨 조문이냐. 그렇죠. 진짜 맞잖아요. 이게. 네네. 아니 우리나라의 그 조문의 문화를 보면 정말로 다 그 우리는 그 돌아가신 분 그 연구를 보고 하지는 않고 네. 그 전부 다 사진을 영정 사진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위패를 이제 이름을 적어 가지고 그분들을 기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냥 그 국화 꽃에 가가지고 조문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그 네. 너무나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 자식이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 망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보면 뭐 여러 사람 지금 등장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 서로 무슨 뭐 경연대회 하듯이 지금 네. 그런 망발을 쏟아내는데 그 자식들 오. 아, 진짜. 네. 듣는 순간에 그럼요. 맞습니다.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네. 그 진짜 똑같이 한번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그 기록을 위해서 저도 이제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 갖고 찾아봤습니다. 막말이 최근에 얘기가 됐던 게 꼭 이제 기록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 9년 우려 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유가족 옆에서 정부 압박하기 전에 세월호를 악용한 방만한 패습부터 어떻게 보완할지 밝혀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추모 사업을 한다며 세금을 받아가서 놀러 다니고 종북 교육에 사용했다. 이러한 횡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는 권성동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김민아라는 그 저 창원시의원 네. 그리고 건성동 네. 그다음 장재원 이름을 네. 내가 듣고 느껴진 그다음에 또 뭐 송원석이가 하는 친구는 저쪽에 그날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턴 호텔 옆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다. 현장에서 직선거리를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 그 지금 수사본부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약 범죄가 있었다 맞습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과 아닌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는 사실 그 유족을 2번 죽이는 일이고 맞습니다. 폐륜이거든요. 네. 이거 자기 자식이 저렇게 되면은 사람 눈에 뭐 보이는 게 있겠냐고.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위로하고 이제 빨리 그 망자를 띄워 보내야지 네. 막 이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저분들을 다 투사로 만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맞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사고는 벌어졌고 만약에 정부의 대응이나 정치권의 대응이 이런 식으로 분노를 자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집단의 어떤 치유 과정들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생존자 학생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한 친구 셋이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친구 둘은 현장에서 참사를 당하고요. 그리고 혼자 살아남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어제 그 실종이 돼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모 숙박업소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저런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같은 장소에서 그런 겪어보고 자기도 다쳤지만 네. 이제 치료가 됐는 친구인데 우리가 세월호 때 보면은 그 교감 선생님이라는 네네네네. 분 있잖아요. 그 교감 선생님이 세월호에서 이제 이분은 살아나왔었어. 근데 살아나왔다는 그것이 안도를 한 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케이스로 네.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 그 트라우마에서 사실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 고교생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학생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옆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그 친구가 하나 그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못 벗어난 거야 지금.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정부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그 치료 부상 치료만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냥 둘 일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병행을 하는 그래서 세월호 때도 그 정신과 치료를 다 그 유족들 그 가족들조차도 다 네. 정신과 치료를 네. 받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해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막 그 시민단체 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겨우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특히 이번에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국가의 어떤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들인 것 같아요. 나이들이 다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사는 동안에 내 친구가 사망하는 경우라든가 지인들이 사망하는 경우들을 경험을 한 경우들이 많지만 이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정도 되면 내 친구가 사망하는 경우를 본 적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냥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고 네. 같이 갔던 친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있었겠어요. 네, 그 충격을 사실은 이 피해자들끼리 희생자들끼리 뭐 유가족들끼리 연대해 갖고 서로 위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정부가 했던 건 이들을 분리해 갖고 연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 처음부터 저는 그 가까운 데도 병원이 있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게 순천향 병원이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영안실조차도 전부 다 그 원거리로 뛰가지고 나는 그거부터가 이게 폐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어떻게든 그 같이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 저쪽인데 일산을 보내고 또 뭐 어디 평택에 보내고. 아니 그 순천향 병원도 있고 그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영안실은 그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치들을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유족들이 모이면은 하나의 세력이 될 수도 네.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세월호를 거울 삼아가지고 오히려 그걸 미리 했다는 게 그게 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학생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린 것 같은데 이제 뭐 뒷이야기들을 보니까요. 나머지 친구 2명 보고 본인이 가자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 2명은 먼저 가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뭐 2명을 데리고 갔는데 둘은 사망하고 본인만 살아남았으니까 그 죄책감을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월호 때도 그 교감 선생님이 무슨 자기가 그런 사고를 만든 네, 사람도 아니고 네. 인솔자로 갔잖아요. 네, 갔는데 그 자기가 인솔해 갔던 학생들이 막 대거 이제 그 사망을 하니까 그 본인이 살아나왔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견디지를 못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안은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부하고 있으니까 야당에 그냥 뭐 야3당이 됐던 뭐 소수 정당까지 포함해 갖고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저는 국힘당이 참석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굳이 국힘당이 오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네, 3당이 합의해서 나는 저 국힘당의 그 멤버들을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하는 사람들로 네네. 보이니까 오라고 그냥 형식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 오면은 바로 그냥 야3당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힘당 참석을 꼭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네. 한 번쯤 그냥 오라고 하고 안 오면 바로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마라. 결국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즉각 뭐 야3당이 그 국정조사를 돌입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조금 이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제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전체 기사에 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우리 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싫어하는 영어 이니셜 2가지를 대라면 뭘 되실까요? 알파벳으로? MB. 네, MB랑 관련된 소식인데요. MB는 지금 되게 밖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MB의 사면의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네, 네, 갑자기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양심은 있나 봐요. MB를 사면시키기는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끼어 팔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던 얘기가 MB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같이 사면을 시켜버리자 이런 얘기들을 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네. 그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아마 내년 5월인가 네. 그 만기 출소죠. 출소가 예정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제 그래서 가석방이라고 하는 걸 거부한다라고 했는데 가석방이라는 게 뭔가요? 가석방은 이제 석방을 앞두고 네. 이제 미리 땡겨서 석방을 하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면 2년 형기가 2년이면 예. 뭐 어느 정도로 까주는 건가요? 보통 한 뭐 70% 정도 뭐 그 사람마다 다른데 네네. 70%에서 80% 정도를 그 수용 생활을 하면 네. 그 가석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가석방이라는 게 그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석방을 하려면은 뭐 내가 뭐라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네. 뭐 계전의 정이 있어야 뭐 해준다 네네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2년 중에 한 70%는 복역은 했는데 내가 한 2년 중에 한 1년 반 정도 살아보니 내가 너무 잘못했네요. 정말 앞으로는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흔히 말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반성문 같은 거를 제출하거나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내보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가요? 저는 뭐 신청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가석방은 일단 자기가 가석방을 바란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뉘우치고 네네. 뭐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을 제 케이스를 내가 말씀드리면 내가 참 그러고 보니까 총장님도 빵에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네.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2년을 내가 형을 네. 받았는데 2년 중에 이제 뭐 다른 안에서 다른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냥 네. 있으면은 그 가석방 대상이 보통 되거든요. 근데 가석방을 하라고 하니 가석방 하려고 하면은 일단 내가 그 동안에 내가 죄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네. 물론 이제 그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판정을 재판에 졌기 때문에 네. 계속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이 네. 그걸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 음.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갑자기 가석방을 위해 가지고 내가 그 무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소름. 이거 완전히 평행 이론인데요. 김경수 지사 케이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이 앞부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용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용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장님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뉘우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저도 이제 가석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네. 뉘우치고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사실 그런 사실이 없는 거 재판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네. 너무 지금 열받아 있는데 네. 그걸 나중에 그 몇 개월 더 일찍 나오겠다고 네. 그렇게 내 죄를 시인하고 한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저는 좀 얄팍하거든요. 좀 땡길 수도 특히 요즘 좀 오늘처럼 추운 날은 혹시 이거 여담입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는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추위를 겪고 나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안에서? 그때는 뭐 죽었으면 죽었지. 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1시간도 일찍 나온 적이 없었어요. 가석방 딱 만기 그대로 딱 다 채워서 저도 나왔는데 만기 출소인데 시간까지 딱 맞춰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저렇게 내가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걸 내 가석방 해달라 하는데 지금 아마 김경수 지사 내하고 막 심정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또 두 분이 되게 성격이나 이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좀 조용하시고 근데 약간 좀 유연해 보이는데 뚝심 있으시고
둘 다 MB하고 얽혀 있고. 사실 청와대도 같이 근무했죠. 그렇죠. 그 기간도 같이 예. 참여정부 때는 겹치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석에서는 경수야 그러시는. 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잘한 결정이 아니라 난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면이라는 거는 또 달라요. 네.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쨌든 법정에서 그 재판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사면 복권권을 가진 특별 사면 복권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거는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죠. 네. 저도 사면 복권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건 반대할 일이 없는데 아니 내가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그러니까 내가 형을 사는 것을 줄여준다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요번에 또 얘기 나오는 거는 사면은 해주는데 복권은 안 시켜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 시켜주는 건 이 가석방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사면이라는 거는 죄만 면해 주는 거라는 거지. 네. 죄는 있는데 면해 준다는 거거든. 그런데 복권은 다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복권을 시켜주는 건데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 저게 뭐로 지금 적용이 돼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다음 나오면은 피선거권이 지금 박탈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일반 형을 살고 나와도 피선거권 박탈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게 복원이 됩니다. 네. 되는데 사면 복권을 받으면 그 날로 바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모를까. 사면 복권을 같이 동시에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석방은 죽어도 안 받아들일 것이 명확하다. 제가 딱 경험해봤으니까 그대로 네. 알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이런 논란이 되는 게 언론 보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게 대통령실에서 흘린 게 아니면 언론에 보도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를 같이 사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그 사면한다고 하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사면은 사실은 대통령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가석방이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가석방은 뭐 불언한다고 아까 그 가석방 불언서를 그 김경수 지사가 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사면 복권은 사실은 약간 이제 간을 보기 위해서 이름을 흘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흘려놓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건 법무부에서 뭐 그 사람에 대한 그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에는 청와대 민정비서실로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 지금 민정이 없으니까 법무부에서 바로 대통령 직접 했겠죠. 그러면서 흘리는 거죠 언론에. 네. 흘려가지고 간을 보는 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너무 못된 사람들인 게 오늘 이제 언론에 이런 또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가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 이게 국민의힘 쪽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자기네들이 흘려놓고 이쪽에서는 가석방 불원서를 해갖고 되게 진지하게 대응을 했더니 야 우리는 뭐 해줄 생각 없어. 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니? 아니 이제 그거는 지금 두 개가 섞여 있는데요. 네. 가석방하고 사면 복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 불원서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네. 김경수 지사가 가석방을 신청을 해야 가석방 심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석방 불원서를 먼저 작성했는데 네.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그 김경수 지사 부인이 이거를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어제.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또 뜻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조롱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면서 뭐 결론 나지 않은 일을 두고 자뻑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겠다. 뭐 본인들이 해야 될 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가석방 불원서를 낸 거예요. 이전에 이거랑 이 사안과 관련 없이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서 사면이라는 것은 가석방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나오면 사면만 받으면 형기만 줄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물론 불원서 이런 걸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토 자체를 왜 했냐는 취지로 아마 김경수 지사 부인이 이렇게 올린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복권이 되는 거는 이 죄가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음. 그러나 사면만 해준다고 하면은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사면해가지고 복권 안 되면 뭐 똑같은데 네. 그 몸만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 외에는 다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여당 말고 야당 쪽에서도 이 김경수 지사의 사면 복권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그 민주당 내에 지금 네. 뭐 소위 뭐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네. 뭐 비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당 대표 권한 그 공천권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사실 민주당은 공천권도 대표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공천심사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 정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 시스템에 의해가 공천이 되도록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누가 그 헤게모니를 지느냐 그 비명 수박계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를 지금 군부를 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아마 이재명 그 대표가 그때 당시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선 이상 네. 그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좀 나이 그 중진이라고 보통 네.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 3선 이상 국회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이 3선 이상들은 이제 사실 국회의원 3선 하면서 법 제정할 거 다 해보고 자기가 이거 사회해서 이 전부 다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했으면 12년이잖아 3선이면. 네. 12년 동안 했는데 못 바꿨다 하면 그 사람 능력이 없거나 네. 뭐 다른 그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네. 물러나는 게 맞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열린민주당에 있을 때 3선 이상은 그 동일 국회의원 지역구에 못 나게. 못 나가 동일 네. 지역구 아니라 아예 아예 우리는 못하게.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3선 이상을 하지 못하게까지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정했던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기억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3선 이상 하면은 자기 지역구를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 네. 생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런 뭐 흔들어서 네. 그렇게 못하게 자기들도 다시 한번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등치 관계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친문이다라고 하는 거랑 연결되잖아요. 예. 그럼 비명은 지금 이낙연 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 있고 그럼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이 비명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김경수 지사는 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구심점이 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일 거라고 네. 봤어요. 근데 이제 친명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의원 중에 오늘 갑자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뜬금없는 얘기를 한 의원이 있더라고요. 말하고 안투더 민투더 석 의원이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혼자 뛰면 심심하니 김경수와 함께. 근데 PD 쪽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저쪽 네. PD석에서 갑자기 욕이 툭 튀어나왔는데 아니 이 멘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또 안민석 전문가시잖아요. 그 노코멘트 하겠다. 난그 사람은 가끔 가다가 옳은 소리 한 번씩 하는 데 있는데 네. 대체로 다 옳은 소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요. 이게 또 워딩 자체도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많은데 혼자 뛰면 심심하니까 김경수와 함께 뛰어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가 심심합니까? 아 이게 무슨 정치를 뭐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 정도만 언급하고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좀 나눠 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그 검찰의 수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를 했어요. 예. 이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아니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봐야죠. 네. 사실 뭐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이나 네. 뭐 서훈 전 그 국가안보실장이나 네.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정치 지금 뭐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나이도 지금 많은 분이고 네. 정치적으로 그 문제가 그 뭐 특별히 지금 뭐 영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 상태에서 그 특별히 모든 걸 할 수 있는 적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한다는 거는 그게 그분들이 목적이 아니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뭐 흠집을 내고 그럼으로써 또 저쪽 그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저걸 하락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검찰로 세워봤어.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은 되게 나쁜 생각인데요. 근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다가 묻고 싶은 게 니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한 명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중요시 여겼니?라는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뭐 탈북을 했는지 네. 뭐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북한으로 넘어간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거 외에 지금 탈북을 했다 안 했다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북한 쪽에 적경지까지 뭐 흘러가 들어갔든 아니면 원해서 들어갔든 네. 모르지만 넘어가는 사람이 그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뭐 또 법적 잣대로 이렇게 재단하기 위해 가지고 세워야 될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 명의 목숨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하면 본인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금 다 석고대죄 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요. 지금 마치 서해 공무원 뭐 피격 사건이다라고 부르든 뭐 탈북 사건이다라고 부르든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정확하게 저희야 뭐 정보 제한 접근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정말로 이 사람이 죽은 거는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이 나라를 정말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이야기를 할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좀 언론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저는 언론이 없다.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권력을 감시하는 제4부로 언론의 우리 그 기능을 생각한다면은 오산이다. 이제는 언론은 저는 지금 거의 다 죽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언론을 대체하는 게 안홍구 TV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안에 4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숫자 강박이 있어요. 저희가 4만 채우고 연말 파티 좀 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 좀 데려오시고요. 혼자 아껴서 좋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안 좋습니다.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미흡한 방송 시사부로라고 하는 뭐 방송도 있으니까 그쪽도 이렇게 또 추천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 가지고도 네. 저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그냥 멍하게 있다가 당하기만 안 해도 될 정도의 의석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시원찮은 거예요, 사실은. 네. 아까 이야기했던 수박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뭔가 좀 나가려 그러면 사실 밖에서 발목을 잡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딱 치면 되는데 안에서 발목을 잡으면은 이게 함부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적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여기서 지금 그 저지하는데 상당히 좀 힘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네. 이걸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표적으로 그런 네. 경우에는 그래도 딱 드러나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딱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관역이 너무 많은 거야. 네. 잘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이 타켓이 너무 많으니까 이 한 군데로 모아갈 그게 아니라 자고 일하면 그냥 간역이 생기니까 맞죠. 네. 이게 진짜 참 힘든 상황은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하나가 만약에 전 정부에서 터졌다라고 하면 그 이슈가 난리가 나야 되는 게 그거 정상인데 하나로 아마 정부가 그쵸? 끝장이 날 일 정도가 이거는 계속 자고 일어나면 생기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도 믿을 수 없는 게 최근에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그 지지율 상승, 네. 그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외국에서 지금 그 좀
이 우리나라에 대한 편견이 없는 네. 그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아직도 20%대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 몇 프로, 뭐 40% 가까이 육박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믿기 어렵고 그 안에 표본 집단을 누구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본을 수집하면은 훨씬 더 그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당연히요. 예. 예, 그리고 그 전남 강주에 가가지고 네. 지지율을 하면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표본을 그 채집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그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딱 정해가 하겠지만 요즘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네. 요즘 저도 그렇거든요. 여론조사가 오면은 그 답하는데 시간이 뭐 어떤 여론조사 기간이 하면 예 알겠습니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내주면서 인내를 가지고 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없는 거죠. 네. 뭐 무슨 지금 뭐 물어보나 뭐 하는데 그 말로 물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민주 진영 쪽에 많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그 30 몇 프로대가 올라갔다는 그 여론조사는 저로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네.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가 상승하는 추이를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못된 사람들인 게 계속해서 집단을 양분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이 좀 대표적이었었던 것 같은데 화물연대 파업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두 부류가 나눠져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안은 5대 5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은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강경 진압을 통해서 보면 나 윤석열 별론 줄 알았더니 화물연대 때려잡는 거 보니까 그래도 추진력이 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은 MBC 때려잡는 거 찬반이 있다라고 하면 MBC 때려잡는 거 보니까 얘 괜찮네 이래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 게 국민들을 그 양극화시키면서 그 지지율을 받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기서 조금 다른 관점은 네. 이런 거죠. 이제 화물연대하고 이번에 그 MBC를 강경 그 조치를 하면서 지금 여론조사가 올라갔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분석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화물연대를 저렇게 강경 진압해 가지고 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했는 거를 네. 그 연장해 줘가지고 일단 풀었잖아요. 네네. 화물연대를 네. 풀었다는 그게 이제 이 민주 진영이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네. 그거를 동의하는 바는 저는 아닐 걸로 봅니다. 네. 그럼 왜 그러면 올라가느냐? 이 30%그 전후한 그런 이 지지 세력들, 국힘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이거 그 화물연대 반대를 그 해왔던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은 화물연대는 그렇게 화물연대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성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화물연대를 막 잡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결집을 했겠죠. 네. 자기들 그 국힘당을 지지하는 그렇게 화물연대를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결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쪽의 진영이 중도나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걸 찬성해 준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네. 그 사람들의 원래 있는 그 세력들이 좀 결집해서 나오는 결과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인데 제일 제가 황당했던 기사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상민 장관하고 동반 사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오늘 제가 읽었던 뉴스 중에 가장 황당한 뉴스입니다. 평론 한번 해주시죠. 이거 왜 이 조정훈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젊은 사람을 뭐 그렇게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는데 네. 나는 이 사람이 지난 지금 법사위 소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사위에 있을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이 더불어 시민당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비례대표로 네네. 된 사람이고 그런데
그 갑자기 이 국힘당 쪽으로 지금 완전히 급선회를 한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모든 그런 쪽으로 지금 완전히 그 자리매김했어요. 지금 네. 모든 우리 이 정치를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고관여층들은 조정훈이라고 하면 이 친구는 국힘당 성향으로 완전히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이 돼 가지고 네. 그 왔던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국힘당하고 그 개를 같이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미 결론을 내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이상민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으며 네. 뭐 무슨 관계가 일이라도 있어야지. 그 두 사람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이재명 당대표하고 둘이 동반사퇴해라.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나는 이해가 된다고 네네. 봐요. 아니면은 뭐 비대위원장 그 국힘당이 뭐 지금 현재는 당대표가 없으니까 네. 비대위원장하고 둘이 동반사퇴해라. 그것도 사실 말이 되지 뭐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뭐 이상민하고 왜 이재명하고를 그러니까요. 무슨 이유로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고 상관관계도 없는 그 사람 빨리 그 사퇴하는 게 아니라 빨리 국회의원 사퇴를 하세요, 당신이. 네. 근데 공교롭게 이제 이런 사람들 출신을 보면 뭐 여시제라든가 이런 그 보수 성향의 어떤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던 기록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몰빵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그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몰빵의 피해자가 또 우리 제 옆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저는 피해자는 아니고 저는 뭐 꼭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간 것도 아닌데 뭐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이 불러서 나갔잖아요. 네. 그랬는데 사실은 조정훈 같은 저런 사람들이 그 더불어시민당의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니까 조정훈이가 보는 네네. 거고 뭐 다른 사람까지 이름을 내가 언급하긴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열린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몰빵론의 폐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라도 빨리 열린민주당 새로 창당해서 네. 그 정신을 이어서 새로운 당으로 빨리 성장하시기를.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갖고 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지난 총선에서 그 몰빵이 참 큰 패착이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연말에 있었던 열린민주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의 합당이 결국은 조정훈 같은 사람을 법사위원으로 앉히는 결과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똑같은 잘못을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시민들이 모여갖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창당 대회를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네. 정당으로 출범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통과를. 예, 이번 주에 다 끝나서 이제 일요일 날 창당 대회 하고 다음 주에 중앙선관위 등록하면 정식 정당으로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아직은 공석이고 이제 나중에 그또 회의를 해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 우리 많은 조언해주신 우리 안홍구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 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실까요? 제가 오늘 조금 그 평소답지 않게 조금 흥분한 그런 그 방송을 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이태원 참사를 당했던 분들 유족들 심정이 진짜 모든 국민이라면 네.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싶은데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망발을 막 해대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과연 인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혹시라도 제가 하신다면 정말 그 당신들 자식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들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 뭐 결국은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결과로 보면은 후퇴하지 않는 거지만 그 순간순간은 분명히 역행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2022년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시민과 시청자 또 진행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홍구TV는 내일 저녁 8시에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라이브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